게 다 전기로 쓴 것이 연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제가 이번에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연보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다음 주에도 필요하고 이번 주에는 필요하지 않을 거고. 다음 주. 예. 왜냐하면 왕양명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활동을 했고 하는 그런 걸 갖다 하려면 중국 지도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는 게 필요하고, 오늘은 뭐냐면 역사적인 것,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거를 알려면 중국의 역사에서 양명학이 차지하는 그 좌표가 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중국 철학사 연표 이거를 지난번에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찾질 못해서 어제 제가 이게 다 찾아가지고 보내드렸더니 프린트 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양명학이 뭐냐면 그 밑에서부터 세 번째 보면 심학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양명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양명학의 연원을 알려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의 철학,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만든 그 뭐냐면 분류 방법인데, 그래서 저는 자학시대, 관치시대, 경학시대, 현학시대, 불학시대, 리학시대, 그 다음에 심학시대, 기학시대, 그 다음에 오늘날 철학시대, 이렇게 한 9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학시대는 이자위사, 이자위는 제자 백가,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 여러 스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일제시대에 그 뭐냐면 여자 이름에 자자를 붙여가지고 뭐 화자 뭐 이렇게 가지고 붙이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천하게 그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어쨌든 이 자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못 붙입니다. 위대한 스승한테만 붙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백가 시대 이후에 자자가 붙은 인물은 주자입니다. 주자. 근데 왕양명도 왕양명 그러지 왕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보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자자가 붙은 인물이 송자대전에서 송시열이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퇴계도 이자라는 말을 못 붙였어요. 그 퇴계 선생이지. 이게 옛날에는 선생이라는 칭호가 굉장히 높은 칭호였습니다. 함부로 선생이라는 말도 함부로 많이 못 붙였는데 요즘은 뭐 다 선생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위사, 이 스승을 위대한 스승을 교사로 스승으로 삼는 시대인데, 그게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 백가의 철학을 이자위사. 그래서 그걸 갖다 저는 자학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진시황이 통일하고 나서 이리위사, 관리가 스승이 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관리 지도를 받는 그런 시대가 뭐냐면 이 진시황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법위경, 법의 경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시황이다. 그 다음에 한나라 시대는 전한, 후한으로 나눠지는데 이 경위사, 유교를 경전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전화시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춘추 전국 시대에는 유교가 여러 제자 백가 중에 한 학파에 불과했지 이렇게 높이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대에 와서 비로소 유학을 독전시킴으로써 경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긴 게 오경입니다. 오경이 시서, 영례, 춘추 뭐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 뒤에 자세히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경전을 해석하는 훈고학이 발달했습니다. 훈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훈고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경전에 대한 학문을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경에 대한 학문이 확립됐기 때문에 오경을 풀이하는 학문이 훈구학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삼국 위진남북조에 대한 신도가의 철학이에요. 신도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도가의 철학은 노장의 철학인데 노자 장자를 새롭게 주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도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걸 현학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현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오고 수당 불경의 번역과 중국 불교가 성립되는데 천태정, 화엄정, 선정이 대표적인 중국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불교와 중국 불교가 있다면 중국 내 불교는 인도의 사상이 그냥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는 불교라면 상당히 중국화된 불교, 이것을 중국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태, 화엄, 선정이 바로 중국 불교입니다. 중국 사람들 다 들어오면 다 중국화 시켜버립니다. 뭐 그런 그 전통이 남아있는데 불교도 그런 전통인데 이 중국화된 불교가 이학 시대, 북송과 남송 시대에 그 주자학이 나오면서 새로운 유학이 나면서 불교를 중국화시키는 그러한데 그치지 않고 유학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해서 새로운 유학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영향은 불교의 내지 도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깁니다. 그리고 명나라 때 지금 저희가 양명학 하려고 그러는데 주자학이 아직까지 한나라 색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없애고 명나라 시대에 민학으로서 관학이 아니라 민학으로서 양명학이 성립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양명학입니다. 여기 명나라 양명학입니다. 그래서 심학시대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마음을 스승으로 삼는 그러한 학문이 심학이다. 이심이사입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 시대는 서학에 들어오고 고중학이 발달되는데 이때 뭐냐면 명나라 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나라 초기에 그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냐면 그 청나라 때 굉장히 뭐냐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명나라 말에서부터 마테오 리치라든가 맨 처음에 마테오 리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담 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양의 문물, 뭐냐면 지도, 망원경, 뭐 이런 그 과학적인 그런 사상을 그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 그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 인조 시대에 청나라 때 누르하치한테 청태정한테 항복을 하고 왕자하고 둘째 복림대군이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가는데 그 소현세자가 바로 이 천주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세자로서 상당히 많이 아담샬하고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만큼 교류 천주교 그 당시에 선교사들하고 교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 시대에 들어올 때 천주교 문헌도 좀 가지고 들어오고 뭐 궁녀들도 천주교를 믿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로 봤을 땐 이거 아주 위대한 인물이다. 뭐냐면 조선은 주자학을 아주 크게 숭배하고 정통으로 삼고 나머지는 이단으로 배척받았는데 이단 중에 이단인 이런 천주교를 갖다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아마 34살 때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났다는데 그거 그냥 천수를 다 한 게 아니라 그 역사들 같은 중에서 독사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림대군이 바로 계승을 효종으로서 계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청나라는 이 천주교의 그 문물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사상적인 전환을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자체에서 변화했다고 그러지 외세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잘 하진 않습니다. 외국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과학적인 그런 그 면, 실용적인 면, 뭐 이런 것들이 서학의 영향이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고중학적인 그런 면은 물론 중국 전통에서 받아들였고, 청대는 그런 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철학 시대에는 뭐냐면 이 위사 오랑캐를 스승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서양 과학, 철학과 과학의 도입에 의해서 현대 신유가라고 하는 것이 탄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하여튼 이 주자학과 서양 철학, 양명학과 서양 철학 사상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중국 고유의 사상을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현대 중국 신유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표로 이게 쉽게 따져보면 우리가 그냥 쓰면 언제인지 모르니까 연표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 전설의 시대가 있고 하상주, 하은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국의 정통은 주나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00년서부터 249년. 이때 뭐냐면 주왕정이 문왕, 무왕, 주공이 주나라의 세 현제라고 그러는데 육아사상은 바로 공자는 꿈에도 주공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주공의 이념을 갖다가 그 육아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주공이 세운 것이 뭐냐면 종법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법제도. 우리가 종갓집이 뭔지는 아시죠? 종가. 그렇죠? 종가가는 마다들로부터 마다들로 쭉 이어지는 그 가문을 이 종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뻗어나간 그런 그 나무가지처럼 또 이렇게도 뻗어나고 이렇게 뻗어나고 자꾸 그래서 이쪽을 대종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뻗어나가서 소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소종은 이 제사를 그러니까 4대까지만 지내지 제사를 그렇게 오래까지 지내지. 이 대종은 자기 조상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맡는 종가의 그 책임을 맡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법제도를 만들었는데 종법제도가 우리나라의 호주제도의 원형입니다. 사실은 호주제도가 언제 없어졌죠? 한 10년 됐나요? 없어진 지? 예. 그러니까 가족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호주제도는 바로 이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생긴 종법제도의 하나의 산물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장남과 차남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장남한테 상속을 많이 줬어요. 2분의 1 이상 줬고 나머지 그러니까 지차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 법률 평등이기 때문에 장남이고 차남이고 아들이고 딸이 그것이 다 똑같이 상속이 되는 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남만 이렇게 그래서 종법제도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유교는 바로 이 종법제도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자 유친 했지 않습니까? 그 부자 관계가 계속 장남에서 장남으로 이어지는 것, 이 적장자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봤던 것입니다. 이게 부자 유친이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은 부모 자녀의 유친으로 제가 다시 해석을 해서 부모 자녀의 가장 밀접한 관계 이걸 부자 유친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는 종법에서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것이 대종 내지
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그 제도를 마련한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 유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준 것이 맹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륜을 얘기를 했을 때 오륜은 바로 이 종법제도에 사실은 부자유친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얘기할 때 대가족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종법제도에 근거한 것이고 소가족을 얘기했을 때 그거는 부부와 자녀관계 그것만 얘기하는데 이것은 서구의 산물인데 오늘날 우리는 요즘 서구의 제도 속에서 거의 종법제도가 다 잊어버리고 이 육춘해도 상당히 가까운데 육춘은 모르겠다. 사춘도 지금 뭐 서로 왕래 안 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상당히 소홀해지는 것이 오늘날 생각이. 그러니까 그 유교의 그 몰락과 더불어서 같이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교를 다시 살린다든가 혹은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기타 종교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유학을 찾는데 거기에 양명학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제가 양명학을 가지고 현대 사회를 한번 재조명하려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왕조 시대에 서양은 그리스 철학 시대고 그다음에 서주, 동주,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가 다릅니다. 사실은 이 제자백가가 생기는 동주, 그러니까 770년서부터 256년까지 생긴 시대고 춘추 시대는 770년서부터 476년까지고 전국 시대는 475년서부터 221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춘추 시대의 인물이고 맹자는 전국 시대의 인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때 유가에서 공자, 맹자, 순자가 있고 그다음에 유가뿐 아니라 묵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가가 있고 명가가 있고 법가가 있고 음양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큰 학파로서 6학파, 6가가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21년서부터 206년까지 산 진왕조 시대에 분서갱유를 말미암아서 제자백가를 전부 다 금지시키고 오직 법가의 이념만 가지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안 가가지고 30몇 년 하다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왕조가 성립되는데 이때 유학이 국가 정통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대 바로 이 전한과 후한이 있는데 바로 전한 시대에 이 유가가 정통으로 됐고 그다음에 그때 태학이 성립되고 유학의 학파 중에서도 경전을 해석하는데 아까 훈구학이라고 하는데 경전 해석에서 근문학파와 고문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문학파에 동중서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동중서가 뭐냐면 음양오행에 의해서 그리고 법가의 이념에 의해서 지난번 말씀드리는 삼강을 만들어냈습니다. 삼강이 이때 성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 맹자 시대에 오륜이 맹자가 맨 처음에 오륜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가 보면 맹자하고 동중서는 뭐냐면 BC 179년이가 한 200년 뒤에 동중서가 나타난 것입니다. 맹자 뒤에. 그래서 삼강이 만들었는데 그때 통일적인 한나라 시대에 국가 이념을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 이 삼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때 유교가 한나라 시대에 한국, 일본, 베트남에 소개되고
그다음에 또 인도 불교가 그때 들어오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진 남북조 시대에 위진 시대에 그 현학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의 맨 81장에 되어 있는데 제1자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현지 우현 현하고도 또 현하다 하는 말에 그런 면에서 현학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필이라고 하는 인물과 향수라고 하는 인물이 뭐냐면 나왔고 이때 왕필의 노자를 주석한 것이 뭐냐면 하나의 새로운 그 철학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향수하고 곽상이 있는데 곽상이 장자 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노자와 장자의 주석이 새롭게 나오고 그다음에 청담학파가 생겼는데 청담학파의 완작가 해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살림 속에서 현실을 떠나서 뭐냐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조 시대에 거쳐 수당을 거쳐서 불교가 성행하고 유교와 불교 사이의 논쟁이 또 격화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나라 시대에 유교가 서서히 명성을 되찾기 시작했고 당나라 시대에는 과거 제도가 설립이 됐던 것입니다. 이때 서양의 기독교의 일파인 경교가 중국에 들어오고 신라 왕조가 유학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최초의 유학 사상으로 율령 제도가 604년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가 굉장히 뭐냐면 세계화된 그러한 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교에 이렇게 보면 당인가 그러니까 당나라 사람의 거리는 있어도 한인가는 없습니다. 한나라는 어떠냐면 이 주변국을 정벌 해서 뭐냐면 이 말발굽으로 짓밟힌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당나라는 모든 문물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중국에 아주 상당히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뭐 그 관계없이 선진적인 문물이면 전부 다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이 당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개방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가가 언제 되면 고려왕조 송나라 시대 960년부터 1279년 그래서 북송과 남송이 있는데 이때 신유가가 처음 그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신유가라고 하는 것은 유교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신유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그러니까 공자, 맹자, 순자 해가지고 시원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후에 그 다음에 또 경전화된 유학이 있습니다. 경학, 한대 경학. 그 한대 경학적인 그런 태도를 비판하고 이 불교나 노장 사상의 에센스를 받아들여 가지고 유학을 새롭게 정리한 철학이 신유학입니다. 이게 새롭다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그때 주돈이 장횡거, 장제, 그다음에 주희, 육구연 할 때 이 주희가 이 주자학 뭐냐면 이 북송의 신유학자들 것을 전부 다 완성을 해서 주자학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육구연은 주자학에 반대하고 심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원나라 때 오면 이 몽고가 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때 야율 체제라고 하는 뭐냐면 이 요나라 재상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유학을 받아들여라. 그제는 유학자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 한 500명까지 유학자들이 포로로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는 10등급이 있었습니다. 사람. 그 왕, 후, 장, 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거지가 있고 10등급이, 그 다음에 유학자입니다. 거지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창기, 뭐냐면 문을 갖다가 그 원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유학자보다 더 대우를 받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율 처자가 유학자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유학자는 굉장히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받아들여 해서 해보니까 과연 이 원나라가 얼마나 고려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서약에 요즘 말하면 헝가리까지 큰 제국인데 큰 제국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치하려면 뭐냐면 일종의 문헌적인 이런 요새 공문서도 만들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학자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용하다가 나중에 유학의 중요한 그 경전인 주자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1313년에 주자학이 일종의 그 과거 제도의 필수 과목으로 됩니다. 사서 집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주의가 편찬한 그 사서 집주가, 사서는 뭐냐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요 네 가지 책인데 그것을 주석을 한 책이 뭐냐면 과거 국가공무원 시험에 교재로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원나라 망하고 명나라가 사는데 우리가 그때 비슷하게 조선 왕조가 성립이 됐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 왕조는 주자학의 신유가 이황, 이이, 그다음에 정제도 이황이는 주자학자고 정제도는 양명학자고 정약용은 그와 다른 뭐냐면 학파를 가지고 있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왕양명의 제자 왕양의 전독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초기, 그러니까 1368년인데 그 왕양명이 1472년서부터 1529년까지 산 인물이니까 왕양명의 이 어록인 전승록이라고 하는 것이 상중하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계가 본 전승록은 비판한 건데 상권을 봤습니다. 상권을, 그러니까 중하권은 못 보고 왕양명을 조선시대에 완전히 비판을 했기 때문에 조선조 시대에는 왕양명이 이단으로 배척받아가지고 잘 발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하곡 정제도 선생만이 유일하게 양명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강화에 묻히신 분이. 그래서 만약에 정제도 선생이 안 계셨으면 한국에는 주자학 1세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명학이 전혀 없었는데 바로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 양명학의 자랑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명나라, 청나라에서 변했고 청나라는 고중학과 기학이 발달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화민국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인데 그 중화민국에서 현대 신유학이 발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웅심령이라든가 풍운왕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뭐냐면 당군이 모종삼 이런 인물들이 뭐냐면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중국 철학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현대 신유학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주자학하고 현대 철학하고 매개시킨 인물은 풍우란 한 사람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양명하고 서양 철학하고 잘 결합을 시켜가지고 당대 중국 철학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명학이 현대 중국 철학하고 뭐냐면 현대 철학하고 상당히
서양의 현대 철학과 맞아 들어가는데 특히 베르그송 철학이라든가 화이트헤드 철학이라든가 스피노자 철학이라든가 이런 철학과 양명학이 잘 이렇게 융합이 됐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양명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 현대 신유학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양명학은 오늘날도 대만이나 이 대륙은 요즘 조금 시진핑 이후에 길을 못 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일종의 1인 체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맨 처음에 유학이 처음 뭐냐면 이 개방이 되고 있을 때 강택민이라든가 등소평 이후에 강택민이라든가 후진타오 이렇게 했을 때 강택민 때 유학을 알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한국서 오히려 석전제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도 배워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학자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동아일보하고 인민일보하고 그 합동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중국 사람 거를 논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번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초기에는 한국서 유학을 데려와가지고 많이 하다가 그다음에 외국서 많이 뭐냐면 신유학을 갖다가 당대 신유학 그러니까 모종사라든가 당군이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많이 받아들인 건 뭐냐면 그 중국이 현대화하려면 유학을 어떻게 현대화시켰느냐 하는 그런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그분들이 어디서 활동을 하냐면 홍콩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신화사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 철학, 칸트 철학하고 헤겔 철학 뭐 이런 철학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양명학을 갖다가 서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현대 당대 신유학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륙에서는 그걸 갖다가 많이 소개를 하더니 이제는 그거는 그 뭐냐면 심성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국가 통치를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는 시진핑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뭐냐면 대륙 유가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국서는 지금 그 세계 곳곳에다가 공자 학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자 학원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학마다 뭐 경희대도 있고 연세대도 있다고 하는 말 들었는데 하여튼 그 공자 학원을 세워서 중국어로 가르친다는 명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중국의 뭐냐면 사상을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상당히 뒤에서 선전하는 뭐냐면 이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서는 그거 아니다 해가지고 쫓아버리는 대학도 생겨났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순수한 그런 학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 시진핑이 한 체계 내에서 지배하에서 생기는 그 유학 사상들이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은 활발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중국 학자들도 한국에 오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미국 물이 들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잘 보내지도 않고 그러는데 순수한 동양 철학을 하는데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기 상당히 마련인데 그런 점에서 제가 중국 사랑의 연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돼 왔는가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오늘 먼저 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명학을 알려면 양명학이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뭐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서 보면 강화에 오려면 강화가 뭐인지 지도부터 봅니다. 그럼 내가 서 있는 곳, 이거 어디 가려고 그런 곳, 목적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사상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지도를 먼저 그려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연표를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 왕양명이 거의 최근의 학문이구나. 그냥 옛날 그 공자맹자의 학문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양명학을 이해하려면 뒤에 상당히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앞에 유화 사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공자 맹자 사상 먼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가도 알아야 되고, 불교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또 주자학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주자학을 비판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일단 주자학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그다음에 양명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제가 조금 방금 후에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바로 주자학과 양명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설명한 것 중에서 그 지난번 강의도 그렇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그 신유학이 뭔가 그다음에 주자학이 뭔가 그 중국의 철학사상이라든지 이게 그 시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그 옆에 왼쪽에 있는 세계사에서 이렇게 그 일본 시락이라든지 한국 시락, 한국 동화 일본語그다음에 일본 사람들 이름들이 있고 이러는데 그쪽의 흐름들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사실은 제가 일본어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음속에 항상 일본 장벽을 못 넘고 있어요, 사실은. 일본 장벽을 못 넘으니까 일본어를 슬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되니까 사실 일본 사상사를 그 전에 한번 번역된 거 가지고 강의도 한 적이 또 있었는데 이 중국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주자학이 성리학이 일본에 전달된 것은 강항이라고 하는 뭐냐면 포로로 잡힌 사람이 처음 일본의 그 스님들한테 주자학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는 사람이 임나산, 임나산이라는 사람 있죠. 맨 위에 세계사에 임나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사상에. 그렇죠? 세계사에 막부시대 일본어를 내가 읽질 못하니까 등원성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임나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임나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강항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주자학으로 원래는 불교 쪽으로 했는데 주자학으로 이렇게 변이 났고 그다음에 그 뒤에 뭐냐면 산기암제라든가 패원 이컨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주자학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다음에 일본의 양명학은 오히려 우리보다 조금 빨리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양명학자 중강등소 뭐냐면 등수라고 하는 그런 낙가매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정제도가 1649년에서 1736년까지 인물인데 그 일본은 1608년, 1648년 정제도가 태어나기 한 해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일본 양명학자입니다. 근데 양명학은 어떻게 본다면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중종 때 양명학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선조 시대에 또 양명학이 또 있었고 이태계도 그걸 본다면 양명학자는 아니지만 양명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서 벌써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빨리 뭐냐면 퇴계 이황이 1501년서부터 1570년까지니까
이황이 전승록을 비판한 것을 보면 전승록 상권을 보고 비판한 것을 보면 양명학이 그때 벌써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일본보다도 상당히 빨리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양명학자 순전히 양명학으로 한 사람은 하곡 정제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실학하고 한국의 동학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고학이 있는데 고학은 일종의 서양의 그다음에 중국의 고증학하고 비슷하면서도 이 다른 뭐냐면 그런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주자학도 아니고 양명학도 아니고 고학을 얘기한 것이 이도 진사이하고 적생절의 이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영국의 제임스 레게가 영국에서 유교의 사서 오경을 최초로 영문으로 번역했고 요즘 뭐 굉장히 논어만 해도 100권이 넘습니다. 뭐냐면 요새는 그 진영첩이라고 윈치찬이 미국서 그 전승록도 번역하고 뭐냐면 근데 이분은 주저학자입니다. 근데 드베리 콜롬비아 대학 부총장이던 드베리가 학자로서 양명학 주저학 양명학을 많이 소개했고 성중용 뚜웨밍 그러니까 뚜웨밍이 하버드 대학에 있다가 지금은 북경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나온 추세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일본의 주저학이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때 포로로 끌려간 강황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때부터 그 일본 주저학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또 신유학이 소개되니까 양명학도 받아들였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예. 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제가 여기 이쪽에 선생님 나누신 네. 연표 보니까요. 네. 맨 아래 이황하고 이의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예. 이황하고 이의를 설명할 때 이기론가 아세요? 예. 이기론 예, 예. 이기론을 설명해 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랬을 때 왕영왕은 또 심학이라고도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좀 예, 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아이고, 이 기로는 지금 그 다음에 할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유학을 가지고 쭉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명학의 심학은 계속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내가 먼저 질문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기론을 얘기하면 이 길을 얘기하면 지금 여기 신유학에서 지금 저절로 그 질문을 하고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에서 리로 뭐냐면 전개한 것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전에는 한나라 때까지는 기학밖에 없었는데 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원기에서 음양으로 나눠지고 다시 오행으로 나눠지고 이것이 사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다음에 만물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과정. 그래서 만물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 거슬러 올라가면 나중에 원기까지 나타나는 것이 이게 한나라 시대의 이 철학이 이 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론 때에서 이 기는 뭐냐면 숙명론적이기 때문에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의해서 뭐냐면 상강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음양에 의해서
양은 그 군이고, 그다음에 부고, 그다음에 부라고 하는 기본적이고, 음은 뭐냐면 신이고, 그다음에 자고, 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음양이 이미 결정돼 있어가지고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상강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런 윤리가. 그래서 오행은 뭐냐면 이 상생과 상극, 상생 상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 있고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다면 목, 화, 토, 금, 수 목생화입니다. 목이 그러니까 불을 나니까 목생화입니다. 그다음에 화생토 불이 그러니까 사가 되는 이 토가 됩니다. 화생토, 토생금 그 흙 속에서 금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금을 녹이면 물이 되니까 금생수 그다음에 수생목 이거를 상생관계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 그러니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요러한 그 순환 과정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은 기의 운행을 오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은 상세 관계고 상극의 관계는 어떠냐면 하나를 건너뛰면 상극 관계가 됩니다. 물이 불을 끕니다. 이 상극의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나무는 그 흙에서 나온 게 극하고 화는 쇠붙이를 녹여버리고 금극목입니다. 금은 나무를 뵭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극토 그렇죠. 목국토인 거. 예. 하여튼 이와 같이 수극화, 화극금, 금극,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토극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생 상극의 관계. 그러니까 비상생 나란하게는 서로 이렇게 나란하게 갈라들면 서로 상생하지만 간상극 상극 사이를 두면 상극이 된다. 그러니까 수가 목을 갖다가 건너뛰면 화가 되는데 이 사이를 건너뛰면 상극의 관계가 된다. 이 토를 건너뛰면 금이 되는데 이 화극 금이고 금극 이 수를 건너뛰면 목이 되고 목극 토 해가지고 이와 같이 상생 상극의 관계가 오행의 뭐냐면 운행 과정이다. 그래서 상생 상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이 오행의 관계에서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 돌림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 때하고 아들 때하고 손자 때하고 이렇게 보면 상생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을 얘기 들면 할아버지는 수고, 아버지는 하고, 우리 집은 재입니다. 이쪽은 화고, 이쪽은 토입니다. 그러니까 화생토, 이 생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뭐냐면 그다음에 손자의 관계는 석인데 토생금 뭐냐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생성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 목생화 이 숫자가 제가 잘못 썼나? 여기 목 있거든요. 이렇게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생관계를 갖다가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그다음에 자녀들 이름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이 오행사상에 의해서 지었을 겁니다. 궁금한 게 선생님 죄송한데요. 예.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상극이네요. 그렇게 이 오행사상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 생명이 계속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 상생관계로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상극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오행사상이 있고 사시는 우리가 봄, 여름, 추나 추동.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북 지역, 온대 지역에서 생기는 사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물이 이렇게 생겨나고 이와 같이 한대는 원기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유학에서는 요 리를 태극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실제를 태극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기를 음양 오행으로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음양 기가 음양 오행이다. 그리고 이 태극은 형사이고 이건 형하다. 그래서 상하로 이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형상, 형하로 나눴을 뿐 아니라 이것을 궁극적인 실제로 이렇게 보고 이것은 기는 태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를 또 두 가지로 나눈다면 소유연지 고와 소단연지 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의 원리라면 이것은 당위의 열립니다. 독일어로 자인과 존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리에는 만물이 그렇게 된 까닭, 소위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까닭을 고라고 합니다. 까닭. 만물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뭐냐면 그 까닭을 밝히는 것이 소이연지고입니다. 소이라는 건 왜 그렇게 됐는지 소이 까닭입니다. 연 그렇게 된 까닭. 그러니까 이 동물원에 가보면 아주 기기묘묘한 동물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면 더 많은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무트로 다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그 많은 동물들이 왜 하필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가? 새는 날아다니는가? 그 다음에 짐승은 말로 뛰어다니고 다니는가? 혹은 또 지렁이는 기어다니고 뱀도 기어다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런 까닭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리입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라 그 생긴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된 이유가 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그 특징, 그 이유가 사람이 살아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유교에서 얘기할 때 오륜 중에서 인과 의라고 하는 그러한 것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존재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은 가족이 없는데 인간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의라고 하는 예를 뭐냐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이유가 있는 존재다. 인간은 인간된 그 까닭으로서의 이유가 있는 존재인데 그 서양에서는 그걸 이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동양은 그걸 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된 이유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배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물 속에서 다니게 됩니다. 근데 사공이만한 배는 어디로 나가요? 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는 소당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 속에는, 리라고 하는 이기의 리 속에는 그렇게 된 까닭,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그 이유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무트로 나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버립니다. 뭐 인간은 사실 그걸 극복해서 육해공 다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물속에 스킨다이버도 하고 뭐 해녀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하는 자유롭게 하는 인간만이 그 자로인데 동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인간대로서의 이유가 있으니까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법칙이 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인간이 따라야 할 법칙이 바로 인과 의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취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주제학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리를 하는 것은 그것은 태극의 원리고 그다음에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원칙이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띄울 때 반드시 물속에서 띄워야 된다 하는 말은 그런 물에서 가는 그 서로 소위원이 있으니까 소당연히 물속에 가야만 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직선으로 잘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선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그 교통 규칙을 지켜야만 됩니다. 교통 규칙을 안 지키고 속도를 내면 어떻습니까? 낭떠러지 그냥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소당연지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소당연. 그러니까 리에는 뭐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소연지고와 소당연지칙. 소연지고는 존재 이유라고 한다면 소당연지칙은 존재가 마땅히 해야 할 당위 법칙입니다. 당위 법칙. 그러니까 존재 이유와 당위 법칙을 한데 합친 것이 리학이고 주제학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오사운동 때 중국에는 없고 서양에 있는 문물을 받아들여야 할 때 오사운동 때 두 선생을 모셔야 된다. 두 선생은 덕선생과 사선생입니다. 덕선생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와 사선생, 사이언스,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와 과학을 중국에 들여와야 된다. 그러면 이 중국에도 리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과학적인 사상이 분명히 싹트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것. 그런데 왜 중국에는 과학이 발전 못 돼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동양에는 왜 그 과학이 발전 못 되는가? 과학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학 기술이 서양보다 더 많이 발전된 게 중국에 화약도 있고 나침반도 만들고 다 했는데 왜 서양과 같은 과학이 없었는가 하는 것이
오사 운동 때 중국 학자들이 이 중국에서 서양에서 배워야 할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과학과 민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과학은 뭐냐면 바로 소이연지고만 따지는 것이 과학입니다. 소이연지고만 따져요. 소당연지칙은 윤리적인 것, 종교적인 것에 밀어버리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야말로 어떻게 본다면 이 소이연지고와 존재와 당위를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존재하고 당위를 구분한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탄을 만드는 오펜하이머 이런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그 원칙대로 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과학자들이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과학자들도 사실은 이 당위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복제까지 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어떻게 복제하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서양 과학자들은. 원래 과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과학은 value free. 가치를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소당연지칙은 벌써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뭐냐면 주자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리라고 이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학대로면 그냥 그대로 뭐냐면 존재만 이렇게 따졌을 텐데 그 소당연칙을 따진 것이 리학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데 기학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 사실만 해가지고 연구를 하면 될 텐데 그렇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왜 과학이 없었는가? 호적이 그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Why China has no science? 그래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이 뭐냐면 선진명학사, 그러니까 Logical Development of Ancient China. 중국의 그 논리적인 사고, 뭐냐면 분석적인 사고가 있었다. 그것이 아까 말하면 명학입니다. 아까 소개한 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명실에서 실보다는 형식적인 것을 먼저 따져야 된다 하는 뭐냐면 이러한 논리가 중국에도 있었다. 명가가 있었다 하는 걸 갖다가 호적이 중국 고대 철학사를 쓰면서 거기다가 밝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도 그런 과학적인 싹이 있었는데 중간에 뭐냐면 유학이 전부 다 정통을 차지했고 더군다나 주자학 같은 뭐냐면 이런 것이 차지하는 바람에 뭐냐면 이 당위와 존재와 당위를 구분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존재보다도 이래야 한다 하는 것이 더 많이 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뭐 내가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우리의 사고나 유학적인 사고, 특히 주자학적인 사고가 많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론이냐 이원론이 하는 것은 서양 철학의 이론론 이원론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전통 철학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뭐 이기 이원론이냐, 그렇게 이기를 이원 그 자체로 보느냐, 그걸 하나로 보느냐, 뭐냐면 이렇게 그 얘기하는데 물론 이기를 합해서 본 것이 양명학이고 그건 이기 이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 이론론 이원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일본의 그 사학자, 유학자 다카시 도루 고교형이라고 하는 다카시 도루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의 유학을 주기파, 주리파 이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리파로서
퇴계 이황, 주기파로서 율곡, 이 율곡을 주기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파, 주리파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까지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이상은 선생에 의하면 틀린 뭐냐면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차라리 주자의 그 철학을 뭐냐면 이기를 대립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기를 둘로 대립을 해서 보는 그런 견해가 퇴계의 견해하면 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설. 이와 기를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대설입니다. 그런데 기 속에서 기로 인해서 네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인설입니다. 근데 그게 율곡의 설입니다. 주기파가 아니라 인설, 퇴계는 대설, 이렇게 인설과 대설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일본의 어떤 도카시 도루의 견해를 벗어나는 뭐냐면 그러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년 전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주기파, 주리파 설명해서 나눴던 거는 잘못 가르친 거였네요. 그렇죠. 사실은 잘못 가르친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 당시의 수준이 일제 시대의 그 수준을 뭐냐면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의 수준을 오늘날도 우리 어떻게 알고 모르게 일본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우리가 쓰면서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주리파 주기파보다는 우리 이상은 선생님이라고 북경대학 나오고 새롭게 4단 7정론, 여러분 4단 7정론 얘기 들어보셨어요? 4단은 도덕적인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7정은 정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요 4단과 7정, 4단은 뭐죠? 측은지심, 인지다냐. 측은지심. 이게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은 어진 마음의 단서다. 그다음에 수호지심.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끄러워하는 거 있습니까? 그건 의의 단이다. 그다음에 사양지심. 남한테 양보하고 하는 마음은 예의 단서다. 그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런 걸 명확하게 따지는 그런 마음. 그거는 지의 단서다. 그래서 요 4단을 얘기했습니다.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그 단서가 4단인데 그 4단은 그럼 어디서 나오냐? 그건 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7정은 뭐냐면 희, 노, 애, 구, 애, 오, 욕. 희, 노,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하는 것이 7가지 정감이다. 7가지 정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형기에서 나온 것이다. 도덕적인 정감이 아니라 우리의 뭐냐면 외적인 육체적인 감각에서 나온 그런 감정이다. 이게 감정을 둘로 나눈 것입니다. 감정을 4단으로 나누기도 하고 4단과 7정 둘로 나누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단은 도덕적인 정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상하고 높은 것이고 7정은 육체적인 정감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하면 나빠지는 거고 그걸 잘 다스리면 괜찮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양명은 이 4단 7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율곡은 바로 이 형기, 이 형기에서 4단이 나온 것이지 4단과 7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 율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설이라고 합니다. 이 인설은 7정으로 인해서 4단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설명?
복잡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아주 더 쉽게 얘기를 하려고 지금 드립니다. 이해를 못하면 이해되는 데까지 제가 말씀을 뭐냐면 여기서 특별한 어떤 학술적인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뭐 그거를 갖다가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지 무슨 양명학도 아주 쉽게 지금 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양명의 생애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거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론적인 한 거면 우선 골치 아픕니다. 이 주자학처럼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래서 양명은 간단하고 쉬운데 주장은 이렇게 이론이 아주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이 주장은 상당히 복잡하고 일생동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그 일생동 공부한 사람은 4계급입니다. 한문으로 사농공상해서 사농공상에서 4계급은 한문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알려면 그런 사람이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왜냐하면 이쪽이 태극이고 형상이고 농, 공, 상 쪽은 형하 쪽에 뭐냐면 막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옛날에 문자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말은 하지만 이 한자를 아는 사람이 지배계층 과거 공부하는 사람은 알았지 나머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글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모든 정보를 다 들어옵니다. 누구나 다 쉽게. 학자가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처럼 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은 그쪽 분야만 좀 알지 다른 분야는 잘 모릅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현대화된다고 하면서 모두 다 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설명하려는 것이 형상, 형경이 기라고 하는 것은 육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운 있었습니다.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정신적인 걸 물론 호연지기 얘기할 때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상당히 좀 적은 편이고 대부분 육체적인 그런 어떤 신체적인 그런 면을 가리키는 게 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가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어렵습니까 지금? 어려워요? 아니 설명을 이렇게 다 하고 아주 더 쉽게 하려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아까 철학사 연표 그러니까 일본 유학이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소중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의 이후에 근데 그 일본 유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잘 이제 없는데 고학은 정다산이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고학을 정다산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일본 유학이 우리보다 저 낮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양명학도 상당히 수준에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일본 양명학을 갖다가 일본 학자가 쓴 양명학을 갖다가 양명학 상전 이걸 갖다가 했는데 이게 언제 나왔냐고 하니까 1915년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2015년도 지금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1915년에 이 책이 일본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벌써 양명학을 받아들인 그 연도가 쭉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디벨롭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양명학은 일대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우리 선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정인부라든가 이 박은식 선생은 훌륭한 분이 기초를 놓았지만 이 학문적으로 이게 갖다가 하는 것은 요즘 와서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했던 거. 그리고 박원식 선생도 일본 양명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거 근대화 되는데 양명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인보 선생은 하곡 선생의
맨 마지막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화학파의 맨 마지막 인물이 정인보입니다. 사실.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아니, 이 질문을 자꾸 하세요. 그럼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모르는데 아는 척 넘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는 학생들은 자꾸 질문하라고 그러거든요. 질문하라면 다 싫어요. 고개를 내세우고 혹시 나 시키면 어떨까 해가지고 싫어하는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 해야만 학문이 자기 것으로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거 한번 들었는데 잊어버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질문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미국 유학파가 아닌 것 같아요. 유럽 유학이나 저는 미국 유학도 아니고 유럽 유학도 아니고 대만 유학파입니다. 네, 대만에서. 제가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1941년 어디서 태어나면 지금 흥룡강성 송화강 건너편에 할빈 건너편에 송화강 건너편 송화강인데 성화를 보내 거기에 해련현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거기까지 증조 할아버지 거기까지 갔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거기서 결혼을 해서 해방되고 마적이 판치는 판에 남자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먼저 도망와가지고 서울에 있었고 저희 어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외삼촌 나보다 어렸으니까 업혔고 그다음에 내 여동생도 업혔고 나는 걸어서 6살 때 걸어서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학생들이 내 걸음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걷기가 엉성엉성하게 되는데 그 나이는 못 속여요 사실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를 철학과를 갖다가 졸업하고 동양철학하고 그다음에 대학원하고 그다음에 이 대만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 제목이 맹자 심학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도 심학인데 심학을 연구하려면 맹자부터 차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맹자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77년에 학위를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상당히 한 40년 되겠죠. 빨리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안식년에 2번 다 캐나다로 안식년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어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사실은 1년 내내 지쳐놓고 그래서 영어 책을 조금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극복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완전 극복은 안 되고 내 전공책은 볼 정도로. 근데 일본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러한 이기론의 그 구조는 아시겠죠, 지금 현재. 이기론에서 구조가 이가 소현지고와 소당인지 칙이 있다. 그런데 왜 동양에는 과학이 없었는가 할 때 서양에서는 소현지 고만을 뽑아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사고가 되는데 이것은 윤리입니다. 사실 소당연지 칙은 마땅히 할 때 이건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이쪽은 논리입니다. 윤리와 논리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한 것이 서양의 과학사상이고 서양의 철학사상입니다. 근데 윤리가 노모스라면 여기는 피지스와 노모스를 분명히 구분한 것이 서양의 그리스 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동양은 말하자면 주자 시대에 주자가 바로 이 태극을 리로 하나로만 해서 뭉뚱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 이 환경의 문제라든가 과학이 저지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마땅히 이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데는 이쪽으로 다시 보는 경향이 요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왕양명의 철학에서 그 실머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서구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기가 그냥 이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기에 의해서 심성을 얘기를 하는데 니에 의해서 본래 그러한 본연지성과 그다음에 기에 의해서 생긴 기질지성, 우리가 성을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 나누는데 본연지성은 인의라고 하는 이 도덕적인 그러한 본성을 본연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기에 의해서 생긴, 형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형체, 그 기운, 이것을 생긴 것을 기질지성이라고 합니다. 기질과 본연지성, 본래 그러한 본성. 요 내원은 하나는 니고, 본연지성은 니에서 나왔고, 기질지성은 기에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본성을 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에 심성이 있을 때 주자학에서는 심과 성을 이원화되겠다. 둘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이러한 이원적인 걸 갖다 부정하고 심성을 하나로 봤던 것입니다. 심성 합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어떻게 생겼냐? 왕양명은 이기도 하나로 봤습니다. 이기가 나눠진 것이 아니다. 이기 합일, 심성 합일로 얘기하는 것이 양명학입니다. 이게 주자학에서는 뭐든지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주자학입니다. 근데 양명학은 둘로 나누면 안 된다. 다 합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심성도 이기도 합쳐서 봤던 것입니다. 그 주자학하고 양명하고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이와 기를 둘로 명확하게 나누고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분명히 둘로 나누는 것이 주자학인데 양명학에서는 심성, 본연지성, 기질지성을 나누지 않고 이와 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합일로 봤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양명학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이 공부 문제가 또 나옵니다. 공부는 이와 기를 어떻게 나누어서 보느냐, 합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성이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내적인 것과 외적인 두 가지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우리가 리를 드러내려면 기는 마치 이 물속에 물이 있다면 물속에 이 귀한 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속에 옥이 있으면 물이 맑으면 어떻습니까? 맑으면 옥이 그대로 드러나죠. 근데 물이 막 흐르면 이 옥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물을 가라앉혀야 옥이 드러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기질지성을 뭐냐면 이 본연지성이 있으니까 이 본연지성이 옥과 같은 그런 존재고 기질지성은 흐린 물과 같은 존재인데 이 물에
맑으냐, 흐리냐, 청탁. 그다음에 순수하냐, 막 뭔가 뒤섞여 있느냐. 그다음에 아주 두터우냐, 얇으냐. 왜냐면 이게 인위의 도덕성이 두터우냐, 얇게 가지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이 흐린 물을 맑게 해야만 이 옥이 보이듯이 이 기질지성을 변화시켜야, 기질을 변화시켜야 그 본연지성이 드러난다. 본연지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네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네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기에, 뭐냐면 기와 리가 같이 있는데 이 기의 흙탕물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 기질지성이라고 그러는데, 기질지성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칠정성에서 희노, 애구, 애오, 욕망이 가장 심합니다. 인간이 욕망이 아주 강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 합리적인 그러한 것이 잘 드러나지 못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내 욕심에 의해서 항상 판단하고 끌어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생존 본능과 종족 번식의 본능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식과 색. 그러니까 고자가 뭐라 하냐면 식색이 성애다. 이 먹는 거 하고 섹스하는 거, 이것이 본성이다. 이것이 맹자 시대에 고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주자에 가서는 기질지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맹자의 인의예지의 인의예성이 요게 본연지성이다. 그러니까 맹자의 그 인의의 본성이 본연지성이고, 고자의 식색 성애할 때 그것은 기질지성이다. 이 기질성을 잘 변화시켜야만 뭐냐면 이 본연지성이 잘 드러난다. 마치 흐린 물을 그냥 내버려두면 탁 하면 그 속에 있는 아주 아무리 귀한 옥이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에 원래는 착한 인의의 본성이 그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재한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수양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그래서 공부론입니다. 공부를 하면 이 흐려진 것을 맑게 할 수 있다. 이 탁한 것을 맑게 하고 아주 복잡한 그런 것이 아주 순수하게 되고, 뭐냐면 박한 것이 후하게 되는, 뭐냐면 이러한 그 변화 과정을 겪는 것, 변화를 시키는 것, 뭐냐면 이것이 바로 주자학의 공부론입니다. 그래서 주자학의 공부론의 목적은 뭐냐면 존천리, 거인용, 이게 공부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천리를 존중하고, 혹은 또 이 간직하고, 천리를 간직하고 인욕을 버리는 것, 인간의 욕심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 천리를 내가 잘 간직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천리의 그 본래적인 그 모습을 가려면 흙탕물 속에 흐려진 그러한 것을, 찌꺼기를 잘 가려앉혀서 맑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과 마찬가지로 이 인욕을 제거해야만 됩니다. 욕심을 제거해야 되는데 욕심을 참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외국으로부터 상당히 찬사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에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차리지 않고 뭐 물건 마트에 가서 사재기도 하지 않고 질서 있게 또 마스크도 사고, 그다음에 또 모든 걸 질서 있게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아주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이 자기 욕심을 줄여가지고 공공의 어떤 뭐냐면 우리가 이익이라든가 공공의 질서를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 뭐 이런 게 하고 그다음에 의사들도 그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500명씩이나 자원해서 간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있던 의사도 도망갑니다. 자기가 걸릴까 봐.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무렵쓰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마에 방화복 때문에 여기 땀이 가득 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은 헌신하는 그런 것은 그건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이냐? 그는 어떤 과거의 유학적인 그런 것이 문화적인 것이 남아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래서 인술은 의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남궁호삼 선생님이 먼저 썼어요.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선진국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이러한 자기 욕심만을 뭐냐면 찾으려는 욕심만을 갖다가 챙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공공의 질서라든가 공공의 어떤 큰 뭐냐면 우리나라를 위한 대의 이거를 더 중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를 속이고 살짝 거짓말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방역 당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속인다고 하는 것은 양명에서 무자기라는데 제일 양명에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현대에도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서는 내적인 공부는 거경과 바깥에 궁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궁리를 잘 해봐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경과 궁리가 있을 때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본연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바깥에도 본연지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마다 일태극, 만물마다 하나의 이렇게 태극이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네 태극을 갖다가 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굴입니다. 이 굴 속에 신, 몸소 뭘 가지고 되면 이게 뭐죠? 활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해치는 동물이라든가 이렇게 잡으려면 굴 속에 몸소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궁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바다 끝까지 해가야 합니다. 그냥 중간에 하다가 설렁설렁 하다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궁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원리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걸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만 그것이 파악이 된다. 그것이 궁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궁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그 이치를, 사물의 이치를 격이랑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서 캐는 걸 갖다 경물이라고 합니다. 격은 캐 묻는 것을 우리는 격물이라고 부릅니다. 물을 하나하나 그 물 속에는 전부 다 뭘 가지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만물은 소위 연지 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이 뭔지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만 그 사물의 본질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는 것이 경물 공부고 그것이 외적인 공부입니다. 근데 내적으로 뭐냐면 내 마음속에 본연지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함양, 내 함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함양한다. 그러니까 함양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본연지성. 내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내 육체 속에 육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 마음속은 본연지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본연지성으로 되기 때문에 이 본연지성을 잘 간직하는 것이 함량입니다. 길러내는 겁니다. 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함, 물속에서 있는 게 다 물속의 모든 것이 얇은 종이를 넣으면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외적인 그러한 모든 찌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풀어져가지고 아주 맑게 됐을 때 그걸 길러내는 그런 공부를 함양 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본연지성을 길러내려면 그런 함양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함양 공부는 그 일조일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를 어떻게 드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이지, 된장 속에 박아놓은 오이, 된장 속에 오이를 박아놓고 있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오이는 오이대로, 된장은 된장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 한 달, 열흘, 몇 달 되면 나중에 꺼내면 이게 오이인지 된장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그러한 그 오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명학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습니다. 그냥 한 번 몇 번 들어가지고 아는 거, 그걸 구이지약이라고 그럽니다. 귀로 들어서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구이지약. 그런데 그 구이지약이 아니고 내가 자꾸 양명이 뭔가 궁금하고 물어보고 자꾸 새기고 해가지고 새키는 거, 해야 되는 게 함양입니다. 길러내는 거, 그런 것입니다. 이게 덕성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본성을 내 안에서 길러내는 것을 함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주자학에는 이것이 이기론서부터 심성론까지 그다음에 공부론까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 주자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언제 다 하고 앉았냐 이 말이니까 사실은. 이게 선비들만이 하고 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잘 못합니다. 하면서 이 시간들이 조금 쉬었다가요? 15분 넘었어요? 그럼 마저 하죠 뭐. 네, 마저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천리라고 하는 그런 두 글자를 정명도가 처음 발견해서 과거의 유학과는 다른 리학이 생겼다. 천리를 중심으로 하는 리학이 생긴 것이 신유학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천리를 중심으로 하는 유학. 그전에는 천리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천에 대해서 천도, 천지, 이 천을 어떻게 봤냐면 천도, 천지, 하늘의 뜻 뭐 이런 것이 있고 하늘의 뭐냐면 길 이런 것은 있었지만 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송대 비로소 생긴 것이다. 천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천리 사상이 신유학의 하나의 새로운 유학으로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천리를 갖다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숙명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 뭐에 의해서? 리에 의해서. 리라고 하는 표준에 의해서 나의 그 기질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철학.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본다면 숙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대로 내 이성의 이성이란 인의라는 그 덕성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뭐냐면 천리에 의해서 판단하고 천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는데 이 천리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왕양명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증리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천리가 아까 심성을 나누는데 주작에서는 성즉리에서 성만이 천리면 돼. 심은 뭐냐면 기일 뿐 리가 될 수 없습니다. 주작에서는. 근데 이 성즉리는 이 주작이고 심즉리는 양묘학인데 마음이 바로 천리다. 마음이 도덕적인 모든 기준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성정리에서는 이 도덕적인 기준이 본성이고 밖에 있는 태극이고 그런 거지 이 마음은 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저학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 앞으로 설명했지만 정해진 리가 있다. 물물에도 이 태극이 있듯이 정해진 리가 있으니까 이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고정된 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인식을 해서 그것에 따라가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도리다. 그 소다현지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인간은 인간된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대로 따라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따라야 할 정리가 있으니까 이 정리대로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만들어낸 정리가 예입니다.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남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상당히 가난해도 남이 보기에 상당히 아주 괜찮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빚을 져서라도 제사를 지냈던 것이 바로 외적인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외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런 정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묘학은 그런 외적인 기준이 없다. 내 마음의 양지가 바로 천리다, 기준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자학과 양묘학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주자학은 바깥에 있는 리가 있으니까 경물해서 그 경물은 뭐냐면 그 물을 연구를 해서 그걸 지식을 넓혀야 된다. 경물 치지를 갖다가 얘기했는데 양묘학은 경물 치지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양명을 강의하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장의 오도 뭐 이런 것이 뭐냐 하는 걸 갖다가 이게 오늘 전체적인 그 맥락을 갖다가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머릿속에 지금 집어넣기가 어려울 겁니다. 야, 이럴 것 같으면 왜 내가 강의 들어? 지난번보다 굉장히 빡셉니다. 그렇죠? 왜냐면 양명학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주자학이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자학을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주자학을 알아야만 그것과 다른 쪽의 양명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주자학을 설명을 했고 아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 따라서 내 강의 진도도 나간 겁니다. 사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또 질문. 천도나 예. 천지나 예. 이런 거 보면 하늘이 어떤 인격적인 그런 냄새가 좀 이렇게 많이 나죠. 네. 예. 지금 이제 여기 천리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게 인격적인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원리적인 것.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백가 시대에 천지를 그 철학의 이념으로 삼 그 인물들이 묵자입니다. 묵자는 천지, 하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도는 하늘의 그 뜻보다도 어떤 법칙, 운행하는 길 이거를 강조했는데 천리라고까지는 얘기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리를 부정하고 천주를 얘기한 인물이 마테오 리치입니다. 천주. 우리 천주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톨릭을. 그런데 천주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인격적이죠. 천주. 그러니까 이것은 천리를 비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리. 그러니까 주자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학문을 연 것이 마테오 리치인데 그 중국에서는 마테오 리치 사상이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마테오 리치의 사상이 결실을 본 것이 정다산입니다. 정다산의 학문은 마테오 리치의 사상을 유학의 경전에다가 뭐냐면 정다산이 그걸 새롭게 해석을 해서 뭐냐면 이 주자학과는 다른 그러한 유학을 만들어낸 것이 정다산입니다. 그러니까 천주라고 하는 말은 못 썼습니다. 정다산은. 천이라는 말은 썼어요. 그래서 천이라는 말을 쓰면서 영명주제지 천을 둘로 나눴어요. 영명, 아주 밝으신, 그러니까 하느님. 그 주제를 하시는 영명주제지천과 창유형지천, 우리가 푸른 스카이. 그리고 하나는 헤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 하느님이 우리를 주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영명주제지천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천을 두 가지로 얘기했지만 이 천주라고 만약 썼다면 정다산은 바로 사형을 당했겠죠. 끝까지 천주란 말은 쓰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정다산의 맹자 요의라든가 중용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마테오 리치 사상의 흔적이 곳곳에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천리에 대한 그러한 사상이고 천리는 뭐냐면 이 마테오 리치 내지 이쪽에 보면 불교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사실은 그래서 불교의 화엄 사상에서 뭐냐면 사사무해법경 사리, 사와 리를 갖다가 나누는데 사라고 하는 것은 기에 해당하고 리는 그 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 성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리 말고 그 다음에 또 질문 더 하면 야단 가세요. 예? 이제 질문하면 야단 받습니다. 아니요, 야단 안 받아요. 괜찮아요. 지금서부터 9시까지는 충분히 좋은 질문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교장 선생님 질문 없으세요? 잘 몰라서 질문을 어떻게 돼. 근데 저기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예. 그 주자학 쪽이 어떤 그 체면? 예, 체면. 네. 체면을 중시한다. 예. 그렇다면은 양명학은 양심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생각나는 낱말들이 체면하고 면목이라는 말. 면목, 네. 면목하고 또는 중사는 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면지를 중사는 깎으면 제일 아주 싫어합니다. 보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든가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흉보다가 욕보다가. 예? 염치가 그럼 예의 염치는 다 있습니다. 양심하고 같습니다. 사실. 같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외면상에서 체면 차리거나 뭐냐면 이런 면목하고 그럼 체면하고 같다고 거진 비슷하죠. 사실은. 예, 이렇게. 그거보다는 내가 판단해서 옳고 그르냐 하는 말이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양명에서는 네 마음이 바로 공자다. 공자가 따로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공자다. 양지가 바로 공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바로 양지가 있으니까 양지에서 판단을 하면 그것이 공자가 아무리 옳다고 얘기해도 네 양지가 그러다면 그런 것이다. 근데 보통 사람이 아무리 그런 것이라고 해도 양지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다. 그 사람의 양지가 옳다고 옳은 것이다. 공자의 말, 근데 외적인 것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른 걸 따지지 않는 것이 양명학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외적인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어떤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많이 애쓰고 내가 또 틀 안에 들어가려고 큰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건데 이 양명의 그 뭐냐면 제자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그 키워주는 것 이것이 참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뭐냐 스승의 말대로 그냥 그대로 날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 따르는 그냥. 저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그 차이는 주자학에서는 이 조정 경기할 때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지휘하는 그대로만 따라갑니다. 그냥 열심히 노로만 지면 됩니다. 근데 양명학은 그게 아니고 이 금류 속에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는 뭐냐 레프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금류 속에서 배 잡는 거. 레터핑이죠. 레터핑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그 뭐냐면 주위에서 바위가 있는지 뭔지 다 봐야만 됩니다. 이렇게 주위 한 사람 한 사람 주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 앞에 보고 있다는 자기가 어디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양명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발휘시키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양명학적인 사고라면 주자학에서는 한 사람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질문은 아니고 진행에 관한 거세요. 교수님의 강연을 유튜브 찍고 있는데 이게 이제 1시간 30분이 가득이에요. 아이고. 1시간 30분이 넘어가서 지금 1시간 50분을 이렇게 넘었으면 이 귀한 말씀 잘라야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1시간 55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또 정리하고 다음 시간으로 가야지. 양명의 차이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간단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3강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책을 가지고 할 테니까 쉽게 이해할 수. 보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